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소피아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에서 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 28살입니다. 어머니, 아버지랑 있고 친오빠도 있습니다. 네, 저희 오빠 사장인데 회사 이스라엘에서 있고 저기 사장입니다. 이게 제 친구 약인데요. 그 친구는 한국 남자랑 결혼해서 한국 국적이에요. 근데 그 친구의 가족들 한국 남자랑 결혼하는 거 반대였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남자들이 좀 작고 마르고 믿음직스럽지 못한다고요. 특히 그 친구의 여동생이 많이 반대였어요. 사랑하는 언니가 이제 먼 외국에까지 가서 따로 살아야 되니까요. 제 친구가 결혼하고 2년 뒤에 여동생이 한국에 초대했어요. 여동생도 마침 제대한 후에여서 한국으로 왔고 여동생이 현보이랑 같이 있기 싫다. 그래서 호텔에 따로 자겠다 할 정도로 진짜 미워했어요. 그런데 그 여동생 지금 현보 되게 좋아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친구 남편이 여동생 한국에 왔다고 맛있는 거 사주겠다고 얘기해서 소고기 집에 갔대요. 근데 소고기 집이 조금 인기가 많아서 좀 시끄럽대요. 아마 중국인들이었는 것 같아요. 너무 시끄럽게 해서 친구의 남편이 여동생이 눈치 좀 봐나 봐요. 근데 갑자기 나무 젓가락이 그 친구 머리 여동생에 꽂혔어요. 그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한국인 형부를 둔 24살 노아라고 합니다. 저는 아주 먼 나라 한국을 아주 싫어했어요. 거의 증오했죠. 한국 이야기만 나오면 질색팔색을 했으니까요. 왜냐면 제가 제일 사랑하는 언니를 뺏긴 기분이 들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것보다 더 싫어했던 건 바로 형부였던 것 같아요. 결국 다 형부 때문에 언니가 한국으로 가게 된 거니까요. 그런데 제가 형부의 실체를 목격하게 된 날이 있었는데요. 제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180도 다른 사람이었던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보게 된 그 충격적인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미셸 언니가 태우라는 한국 남자와 결혼한다고 처음 말했을 때 저는 거의 정신을 잃을 뻔했어요. 제가 6살 때 부모님이 이혼한 후 언니가 저를 거의 직접 키웠기 때문에 저는 언니를 이 세상 무엇보다도 사랑합니다. 엄마는 우리를 부양하기 위해 맞교대를 하셨고 아빠는 글쎄요. 실제로는 곁에 계시지 않는다고 치자면 언니는 학교 준비를 도와주고 숙제를 도와주며 무슨 일이 있어도 제 곁에 있어준 사람이었죠. 언니는 저보다 4살이나 많지만 항상 제2의 엄마 같은 존재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대학을 마치고 집에 오셔서 방금 만난 한국 남자와 결혼한다는 폭탄 선언을 하셨을 때 저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 있죠? 우리한테요? 이 남자가 결혼식만 올리면 지구 반대편으로 데려갈 거라는 걸 몰랐던 걸까요? 나는 태우와 결혼하는 것이 왜 끔찍한 생각인지에 대해 하늘 아래 모든 논리를 대었지만 언니는 그저 그 인내심을 아는 미소를 지으며 내가 지나치게 과장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만날 때까지 기다려봐. 노아. 태우는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하고 배려심 많은 사람이야. 우리 가족의 큰 보탬이 될 거야. 네, 그럴 법한 이야기죠. 저는 태우와 오랫동안 같은 방에 있는 것조차 거부했어요. 언니가 태우를 데리고 올 때마다 저는 제 방으로 달려가서 그들이 떠날 때까지 음악을 틀어놓곤 했죠. 이 깡마른 외국인이 들어와서 제 언니를 빼앗아 간다는 생각에 견딜 수가 없었어요. 유치하죠? 당연하죠. 하지만 언니는 제게 모든 것을 의미했어요. 부모님이 우리 삶에서 신경을 쓰지 않은 상황에서 언니는 제게 유일한 가족이었어요. 그녀를 잃는다는 생각, 그녀가 저를 버리고 도망가서 자신의 삶을 시작한다는 생각. 제가 그 가능성을 잘 감당하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저희 저항은 여기까지만 가능했습니다. 결국 언니는 저에게 태우와 친해지지 않으면 결혼식에 초대하지 않겠다는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저는 언젠가 이스라엘 방위군의 멋진 군인이 되는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대담한 전장에 대한 환상도 언니가 그런 위협을 내려놓는데 필요한 배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언니는 제게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고 그것을 이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를 맞은 동생처럼 굴복했습니다. 분노한 언니를 달래기 위해 결국 언니와 태우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의무감으로 어색한 식사를 한번 하고 그 후 이 패배자가 정신을 차리고 떠날 때까지 계속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그 운명적인 저녁 식사는 텔아비브의 우리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멋진 이스라엘 레스토랑에서 열렸습니다. 식당에 들어섰을 때 이미 테이블에 앉은 태우가 무릎에 냅킨을 올려놓고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잊을 수 없습니다. 남자의 모습을 처음 본 순간 저는 솔직히 말해서 압도당했습니다.
키는 170cm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30대 초반보다 더 젊어 보이는 날씬하고 마른 체격이었죠. 깔끔한 버튼다운 셔츠와 슬랙스 차림에 그는 긴장된 에너지로 진동하는 것처럼 보였고 식당 안을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며 눈을 부릅뜨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감히 언니를. 저는 숨을 죽이며 중얼거렸고 간신히 눈물을 참았습니다. 언니가 우리를 발견하고 저를 안아주려고 달려오자 태우는 너무 빨리 뛰어올라 의자를 넘어뜨릴 뻔했습니다. 얼굴 가득 멍청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뻗어 거의 고통스러울 정도로 격식을 차린 인사를 하며 다가왔습니다. 노아, 드디어 만나게 되어 영광입니다. 언니가 항상 이야기를 해서 이미 아는 사이인 것 같아요. 그가 힘차게 악수를 청하며 말했어요. 저는 언니에게 뭐야? 라고 말하는 듯 눈썹을 치켜 세웠습니다. 그녀는 그러지 마 라고 경고하는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이제 저는 밤새도록 평화를 지키기 위해 착하게 굴어야 했습니다. 거기서부터 상황은 더 꼬여만 갔어요. 태우는 식사 내내 안절부절 못하며 안절부절 못했고 대화의 흐름이 명확하지 않은 채 이 주제에서 저 주제로 넘어갔어요. 그는 제 인생, 관심사, 희망과 꿈에 대해 연신 질문을 쏟아냈고 제가 제대로 대답할 기회도 주지 않았습니다. 노아, 너는 꽤 촉망받는 젊은 운동선수라고 들었어. 어떤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대학에 진학할 계획인가요? 아니면 운동을 직업으로 삼고 싶으신가요? 아, 그만하라고. 저는 마침내 그의 말을 끊고 두 손을 번쩍 들어 진정하라는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그냥 자기 얘기나 하는 게 어때요? 태우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오르더니 갑자기 다시 움츠러드는 것 같았습니다. 아, 제가 너무 많은 걸 물어봤네요. 태우가 말했어요. 그 말에 제 마음이 조금은 부드러워졌습니다. 이 남자의 언어적 설사가 짜증스러웠지만 적어도 좋은 인상을 남기려는 그의 진지한 노력은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 저를 사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불안한 에너지 덩어리였어요. 자조 섞인 웃음과 함께 그는 마침내 마음을 열고 자신의 배경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부산에서 중상류층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서울의 명문대학에서 공학을 전공했습니다. 자동차 회사에서 몇 년 동안 일하다가 인생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퇴사했고 유학 중 언니를 만났습니다. 그는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 역사와 문화에 대한 애정, 언젠가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뜨거운 열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태우가 마음을 열면 열수록 그를 적극적으로 싫어하기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물론 그는 다소 허풍이 심하긴 했지만 근본적으로 제 언니를 진심으로 아끼는 괜찮은 사람처럼 보였어요. 어쩌면 제가 그동안 언니의 약혼을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던 것일지도 몰라요. 밤이 끝날 무렵 태우와 저는 사실 꽤 따뜻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EDM과 클래식 록의 장점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다가 레스토랑 전체가 소란스러워지기 전에 결국 언니가 우리를 말려야 할 때까지 둘은 열띤 공방을 주고받았죠. 태우와 작별 인사를 나누던 중 태우는 저를 옆으로 끌어당기더니 의외로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바로잡았습니다. 노아, 제가 아까 잘못한 거 알아요. 하지만 알아줬으면 해요. 언니를 정말 사랑하니까요. 남은 여생 동안 언니를 책임질게요. 언니가 행복할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든 할 겁니다. 약속할게요. 나는 태우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혹시 미사여구는 없는지 살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진심과 결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손을 뻗어 그의 어깨를 잡고 꽉 쥐며 수락의 뜻을 전했어요. 언니를 잘 돌봐줘. 아니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니까. 저는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거칠게 대답했어요. 태우는 환하게 웃으며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언니를 실망시킬 일은 절대 없어. 물론 언니가 지구 반 바퀴를 돌아서 이사 온다는 것에 대해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우를 알게 되고 나니 적어도 그가 언니를 제대로 대할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에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조차도 제가 마침내 한국 방문을 결정했을 때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공항 확성기를 통해 울려 퍼지는 안내 방송이 제 생각에서 깨어나게 했습니다. 저는 기내 가방을 어깨에 걸치고 탑승구로 향하는 승객들의 행렬에 합류했습니다. 세상에, 언니를 마지막으로 직접 본 지 2년이 넘었습니다. 2년 동안 이스라엘과 한국을 오가며 영상 통화와 안부 편지를 주고받았지만 언니가 바로 앞에 있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언니가 얼마나 많이 변했을지 상상만 할 뿐이었습니다. 미소 짓는 승무원에게 탑승권을 건네고 활주로에 들어서자 뱃속 깊은 곳에서 불안한 마음이 꿈틀거렸습니다. 만약 지금 우리 사이가 달라졌다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완전히 새로운 나라에 살면서 언니가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변했다면요? 아니, 바보 같은 생각은 그만둬요. 저는 스스로에게 엄격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혼란과 격변을 겪으면서 제게 닻이 되어준 사람이 바로 언니였으니까요.
오히려 그 친밀감을 다시 되살리기 위해 떨어져 있는 시간이 필요했을지도 몰라요. 게다가 입국장 게이트에서 저를 기다리는 낯익은 얼굴이 언니뿐인 것도 아니니까요. 결혼한 지 2년이 조금 넘은 남편 태우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아직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 끔찍했던 첫 저녁 식사 이후 좀 더 호감을 갖게 된 건 사실이지만 현지에서는 어떤 모습일지 누가 알았겠어요. 책이나 영화에 집중할 수 없었던 저는 12시간의 비행시간 내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한국의 문화, 역사, 이스라엘과의 관계 등 한국에 대한 불안한 생각과 이번 상봉이 동생이 결혼하기로 선택한 남자를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지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들이 서로 경쟁하듯 뒤섞여 있었습니다. 동아시아 어딘가에 도착하는 장면이 어떤 모습일지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우는 아마도 문 밖에서 인간 망치처럼 초조한 마음으로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언니는 영원히 젊어지는 유전자 덕분에 떠날 때와 거의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곤 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달려와서 특허받은 갈비뼈가 부러지는 포옹을 하며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승객 여러분, 잠시 후 인천국제공항으로 하강을 시작합니다. 머리 위로 기장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며 제 환상을 깨뜨렸습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현대적이고 가장 서비스가 좋은 공항입니다. 창문 밖을 바라보며 경치를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들여다보고 싶은 충동을 참지 못하고 창문 가리개를 뒤로 젖히자 눈앞에 펼쳐진 광활하고 미래지향적인 광경에 입이 떡 벌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환승 허브가 아닌 하나의 독립된 도시처럼 보이는 이 정도 규모의 공항은 평생 처음 보았습니다. 세련된 터미널이 활주로와 지원 건물을 따라 줄지어 늘어서 있고 그 주변으로 조각된 운동장과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경전철 노선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놀라워. 저는 숨죽여 중얼거리며 거대한 구조물이 빠르게 다가오는 것을 지켜보다가 바퀴가 굉음과 함께 땅에 닿았습니다. 이스라엘 군인으로서 기지를 옮겨 다니며 자랐지만 솔직히 유럽보다 멀리 여행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동아시아의 인프라를 처음 접한 순간 저는 경외심에 사로잡혔습니다. 이 공항이 이런 경이로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 이 도시 자체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비행기에서 내려 동굴 같은 입국장 터미널로 향할 무렵 방향을 잃지 않으려는 노력으로 이마에 땀방울이 맺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모든 시각과 청각이 미숙한 제 감각에 완전히 낯설었습니다. 한글과 영어 번역이 어지럽게 뒤섞인 LED 표지판과 길 찾기 표시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여행자와 모노레일이 사방으로 뻗어나가며 게이트와 중앙홀 사이로 끝없이 승객을 실어 나르고 있었습니다.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미래지향적인 강철과 유리로 만들어진 건축물이 거대한 산업 리바이어던의 촉수처럼 머리 위를 휘감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며 밀려드는 인파에 휩쓸릴 위험에 처한 채 익숙한 얼굴을 찾기 위해 인파를 훑어보았습니다. 공황 상태가 시작될 무렵 헝클어진 검은 머리와 트레이드마크인 구피 안경이 군중 사이로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노아, 여기야. 태우는 거의 펄쩍펄쩍 뛰면서 손을 힘차게 흔들며 저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괴짜 형부의 반가운 모습에 긴장이 금세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쑥스러워하는 그를 향해 다가가 주저없이 어깨를 두드리며 친근한 박수를 보냈습니다. 오랜만이야. 반가워. 형부가 갑자기 저를 특유의 위압적인 곰포옹으로 끌어당기며 보아뱀처럼 꽉 껴안았고 제가 항의하듯 끙끙거릴 때까지 공기가 폐부를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만해. 저는 쌕쌕거렸습니다. 미안해. 형부가 수줍은 듯 끙끙거리며 죽음의 악수를 풀었어요. 형부는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제 팔짱을 낀 채 저를 흘깃 쳐다보았어요. 살이 조금 찐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해서 태우는 제가 기억하는 모습과 크게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구겨진 와이셔츠의 소매는 팔뚝을 지나 무심하게 걷어 올린 채로 사방으로 툭 튀어나온 굵은 검은 머리카락에 헝클어진 걸레질도 똑같았습니다. 약간 조증에 걸린 듯한 열정적인 표정이 그의 깊게 패인 이목구비를 가로질러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거의 2년 반이 지난 후라 정말 어색했습니다. 그 작은 이스라엘 카페에서 후무스 한 접시에 둘러앉아 처음으로 정을 나누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전혀 지나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입꼬리가 슬며시 올라가는 것을 느끼며 태우의 시선을 꾸준히 마주했어요. 나도 반가워요. 근데 언니는 어디 있어? 직접 날 데리러 오기 귀찮아서 못 왔다고 말하지 마세요. 태우의 얼굴에 과장된 모에 분노의 표정이 퍼졌습니다. 그는 손등을 이마에 대고 감격에 겨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소중한 동생을 보게 될 생각에 너무 긴장해버렸다고. 아내는 긴장해버려서 못 왔어. 나는 그의 과장된 연극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웃기지도 않는 낄낄거림을 내뱉었습니다. 비꼬는 듯한 대답을 하기도 전에 뒤에서 익숙한 무게가 대포 한 발을 쏘는 듯한 힘으로 제 몸을 내리쳤습니다. 장난치지 마세요, 형부. 마지막으로 봤을 때보다 왠지 더 늙어 보이지 않는 유일한 언니가 갑자기 저를 꼭 감싸 안으며 뒤에서 꽉 껴안았어요. 저는 그녀의 철제 손잡이에 몸을 비틀며 그녀의 메가와트 미소를 바라보았습니다. 저처럼 여행으로 흐트러진 모습으로 거꾸로 누워있는 언니는 왠지 모르게 그 어느 때보다 밝고 평온해 보였습니다. 오랜만이야.
언니는 웃으며 제 이마에 뽀뽀를 해줬고, 저는 언니의 큰 애정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아, 이제 와서 나한테 삐지면 안 돼. 내가 그렇게 보고 싶었어? 노노. 언니의 유머 감각은 언제나처럼 여전해. 저는 한바탕 웃으며 맞받아쳤습니다. 언니의 기쁨에 나는 격렬하게 포옹으로 화답했습니다. 제가 기저귀를 차고 있을 때 애칭인 노노라는 창피할 정도로 유치한 별명을 붙인 것은 언니만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잠시 시간을 가진 후 형부는 옆으로 다가와 아내의 어깨에 한 팔을 감쌌습니다. 언니를 바라보는 그의 애틋한 눈빛에 다시 한번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노아, 지금까지 이곳에 엄청난 규모에 충분히 놀랐지? 언니는 분주한 터미널을 이리저리 손짓하며 놀리는 듯한 말투로 물었습니다. 여기는 한국이 제공하는 맛보기 정도야. 본격적인 체험을 할 준비가 되었어? 기대감을 낮추려고 애썼지만 아찔한 흥분이 제 혈관을 타고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텔아비브의 졸린 작은 집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광경을 보고 경험할 수 있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어깨를 으쓱하며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건방진 미소를 지으며 언니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야. 저를 따라잡으려고 노력하세요. 할머니, 물론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서울을 짙은 회색 안개로 뒤덮은 오후에 짙은 스모그 속으로 밖으로 나서는 순간 제 허세는 순식간에 시들해졌습니다. 천천히 빙글빙글 돌면서 목을 뒤로 젖혀 공항 단지를 둘러싼 초현실적인 도시 풍경을 바라보면서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한높은 고속도로와 매달린 철로가 거울에 비친 유리와 강철로 된 고층 건물들 사이를 가로질러 어두운 하늘 높이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대중교통 버스와 택시가 차선이나 신호등 체계도 없이 우리 주변을 가로지르며 불가능할 정도로 안무에 맞춰 움직이는 사이클론처럼 이리저리 오가고 있었습니다. 형부와 언니는 완전히 넋이 나간 제 표정에 알 듯 모를 듯한 미소를 지으며 잠시 이 용감한 신세계에 흠뻑 빠져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어땠어? 언니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왜 이곳에서 살고 싶어 하는지 알 것 같아? 형부는 숨죽여 웃으며 제 어깨에 애정 어린 박수를 치더니 언니의 팔을 감싸 안았습니다. 걱정하지 마, 노아. 서울의 끝없이 매력적인 모든 것을 보여줄 시간이 충분하니까. 이제 시작이니까. 먼저 숙소로 이동하고 난 뒤에 시내 곳곳을 둘러보도록 하자. 그의 말대로 태우와 언니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정확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작은 해치백 세단을 타고 공항을 빠져나오는 순간부터 졸린 텔아비브와는 다른 세상의 광경과 소리, 냄새에 흠뻑 빠져들었습니다. 도시가 빽빽하게 들어선 주거용 타워와 고속도로 고가도로, 지하철 노선이 얽히고 설키며 앞으로 뻗어나가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보행자들은 산호 돌출부 주변에서 칼을 휘두르는 물고기 떼처럼 밀려드는 차량 사이를 두려움 없이 피했습니다. 압도적인 스케일의 모든 것이 위협적이면서도 묘하게 짜릿한 기분을 동시에 선사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도시 공간의 모든 분자에 생동감을 불어넣는 피할 수 없는 생동감이었습니다. 많은 글로벌 도시들이 단절되고 단절된 느낌, 생명이 없는 콘크리트 틈새가 주거지 사이를 메우고 있는 반면 서울은 전기적 연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뚝 솟은 오피스 단지 사이로 포장마차와 포장마차 식당이 밀집해 있었고 활기찬 동네 시장이 인도로 넘쳐났으며 네온사인이 번쩍이고 사찰 종소리와 음악이 사방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 소음과 움직임의 끊임없는 공격으로 고막이 아플 지경이었지만 언니와 태우는 거의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감각의 홍수 속에서 에너지를 끌어내어 랜드마크와 다채로운 일화를 재미있게 짚어주며 즐거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번화한 관악구에 위치한 두 사람의 아담한 방 2개짜리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쯤 저는 신경이 날카로워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 언니가 부엌으로 들어가 제 방문을 위해 준비해둔 한국 음식의 포장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배고파? 시차 때문인가? 언니가 아는 듯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새로운 시차에 적응하기 위해 기름진 간식이 먹고 싶을 거야.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간식이라는 말에 형부는 노트북을 스크롤하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흥분한 강아지처럼 신이 난 표정으로 저에게 돌아섰습니다. 훌륭해. 노아에게 포장마차 음식 문화를 제대로 알려주려면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 정말 좋아할 거야. 김밥, 떡볶이, 짜장면 그리고 에헴. 언니는 형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큰 소리로 목청을 가다듬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쟁반을 들고 부엌에서 나온 언니는 활기찬 남편을 향해 눈썹을 뾰족하게 치켜세웠어요. 한 번에 하나씩 먹이도록 해. 그렇게 먹다가 체할라. 형부는 언니의 놀리는 듯한 표정에 약간 움츠러들며 미안한 듯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아, 미안. 언니가 항상 내가 음식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면 싫어하거든. 자, 쉬운 것부터 시작해보자. 언니와 태우가 서서히 한식의 어지러운 가능성을 안내하는 동안 남은 저녁 시간은 완전히 흐릿하게 지나갔습니다. 매콤한 고추장을 바른 떡볶이 떡부터 고소한 불고기 소떡소떡, 채소와 해산물로 속을 채운 바삭한 전 튀김까지
얼마나 많은 새로운 맛을 맛보았는지 셀 수 없을 정도였죠. 긴 하루의 여행이 시차 적응으로 마무리된 후 만족스러운 음식 혼수 상태에 빠져 소파에 기대어 쓰러지기가 너무 쉬웠습니다. 언니가 마지막 접시를 정리하고 태우가 뜨거운 자스민 차를 끓이느라 바쁘게 움직이는 동안 저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행복한 잠에 빠지기 전 제 기억 속에 마지막으로 남은 이미지는 소파 반대편에 바짝 붙어 있는 언니와 태우의 모습이었어요. 손가락을 맞댄 제 가정에 대한 만족감으로 반짝이는 눈빛을 빛내고 있는 두 사람은 여느 신혼부부보다 더 잘 어울리고 정신이 아찔할 정도로 행복해 보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제 안에 깨달음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에서 반나절만 지내면서 뻔뻔한 바깥 언니가 특유의 기질로 받아들인 것 같은 광경과 소리, 맛에 둘러싸여 보니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언니가 왜 이곳을 그렇게 좋아했는지, 모든 고정관념을 매번 깨뜨리는 이 활기차고 박동하는 세계에 빠져보자는 태우의 초대를 거부할 수 없었던 이유도, 서울은 차분한 현실이 아니라 중독성 있는 질주였고 영원히 자유분방한 언니는 그 마법에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오늘 밤처럼 언니의 눈이 기쁨으로 반짝이는데 필요한 것이 그 정도였다면 이 전기의 나라를 집이라고 부르는 언니의 선택을 제가 뭐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 의식의 꿈틀거림이 저를 끌어당기면서 마침내 이곳에 도착했다는 사실에 묘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운이 좋다면 이 시끌벅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가 언니에게 마법처럼 작용한 것이 제게도 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짜릿한 전망을 염두에 두고 내일은 또 어떤 놀라움을 선사할지 궁금해하며 따뜻한 잠에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그냥 관광객처럼 왔고요. 그리고 다음에 유학 가고 그 다음에 결혼하고 나서 취직했습니다. 한국에서 총기 불법인데 이스라엘에서 군인들 휴가 나가면 무조건 중이랑 다녀야 됩니다. 네네. 퇴근도 할 때도. 왜냐면 만약에 전쟁하면 그 군인이 이미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위험할 수 있는데 만약에 군인이 아무 일 없이 쓰면은 이거 형법이에요. 군인들 중에 거의 99% 군인들 거의 다들 씁니다. 근데 한국에 총기 불법이잖아요. 근데 다들 왜 잘 사요? 제가 한국에서 친구들과 홍대 놀러 가는 적이 있는데 지에서 같이 사격장 갔어요. 제 아버지가 이스라엘 군인이셨고 또 같이 가는 친구는 전역 군인입니다. 그래서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옆에 친구도 못하고. 그래서 제 충이 사는 건가? 그래서 그냥 집에 가려고 했어요. 근데 그 순간 한 할아버지가 다가오더니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라고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좀 웃겼어요. 제 친구는 군인이었고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그냥 할아버지잖아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총을 잡으니까 180도 달라졌어요. 갑자기 쇄골쪽에 걔 머리 한 상당 대고 오른쪽 손으로 손잡이를 잡더니 정확하게 보고 땅 쏘더라고요. 근데 다 정확히 맞더라고요. 말도 안 돼. 그냥 할아버지인데 제 친구 쳐다보고 친구가 당연한 듯 하더라고요. 한국은 20살 넘으면 다 군대 간다고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저 진짜 놀랐어요. 그리고 그 할아버지뿐만 아니었어요. 무슨 일이었냐면 저는 이스라엘의 골목을 그냥 지나치지 않아요. 매일 퇴근을 하고 나서는 운동복 차림으로 3시간 정도 걸으면서 골목을 돌아요. 퇴근하면 피곤하지 않냐고요? 들어가서 쉬고 싶기는 한데 늦게 들어가는 분들이 걱정이 되어서요. 저라고 원래 그렇게 봉사정신이 뛰어난 건 아니었어요. 한국 여행 중에 특별한 사람들을 만났거든요. 한국에서 술김에 사격장에 가서 자신있게 사격을 했어요. 나 정도면 아마추어 사격장에서 경품은 타겠지 생각했어요. 그런데 잘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손을 떠는 나이 지긋한 한국인 할아버지들이 보란듯이 제 앞에서 줄줄이 명중을 시켰어요. 알고 보니까 한국은 전쟁의 아픔을 가지고 있고 아직까지도 휴전 중인 나라라 과거에도 현재에도 나라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고 있더라고요. 나라의 평화를 위한 그들의 이타적인 모습은 제게 도전 정신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군인으로서 갈고 닦은 강한 체력과 무술 실력을 활용하기로 결심했어요. 혹여나 위험에 처해 있는 국민이 있으면 구해주려고 범죄가 자주 일어나는 골목을 매일 돌아요. 한국에서 무엇을 받길래 이렇게 남에게 시간을 헌신할 수 있냐고요?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평생 군인이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제 운명이라고 할 수 있죠.
이스라엘에서 자라면서 조국을 위해 봉사하는 것은 제 인생에서 꼭 이루고 싶은 꿈이었어요. 그래서 18살, 아직 풋풋한 10대였던 저는 이스라엘 방위군에 입대했습니다. 처음 몇 주간의 기초 훈련은 잔인했습니다.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나서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다리 들기, 점핑잭, 수마일을 달리는 등 강도 높은 체력 단련을 해야 했죠. 초기에는 근육이 계속 아팠어요. 새벽 4시 30분에 침대에서 일어나 새벽 운동을 하는 것이 결코 익숙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이런 운동을 매일 해야 한다는 것이 막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제 몸은 고된 새 루틴에 적응했습니다. 통증은 사라지고 새로운 힘과 능력에 대한 감각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전에는 이렇게 힘이 넘쳤던 적이 없었습니다. 사격 훈련 중에 기관총을 손에 쥐었을 때 전 세계를 상대할 수 있을 것 같은 막강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저는 훈련에 매진했습니다. 사격은 곧 제 특기 중 하나가 되었고 300m 거리에서 어떤 목표물이든 완벽하게 맞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총을 분해하고 재조립하는 일은 눈 감고도 1분 안에 할 수 있을 정도로 쉬운 일이 되었습니다. 사격은 제2의 천직과도 같았습니다. 제 상사들은 제 실력을 알아보고 지금까지 본 여군 중 최고라고까지 불렀어요. 그보다 더 자랑스러웠던 적은 없었습니다. 25살이 되었을 때 저는 제 평생의 꿈을 이뤘다고 확신했습니다. 이제 노련하고 훈장을 받은 군인으로서 뛰어난 성과로 공로와 표창을 받은 저는 어떤 도전에 맞서고 어떤 위협으로부터도 조국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평생 이뤄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군 생활이 제가 기대했던 모든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서서히 들기 시작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여전히 그 어느 때보다 헌신적으로 군 복무에 임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방위군의 일원이라는 것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더 많은 훈련을 위해 새벽에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이 조금씩 힘들어졌습니다. 행군 훈련, 전투 훈련, 사격 훈련의 연속으로 하루하루가 반복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이미 모든 것을 마스터했는데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반복된 일상과 업무들로 인해 제가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발전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제한된 여가 시간에 저는 단조로움을 깨기 위해 무엇이든 기대하며 시내로 나가곤 했습니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거나 시장에서 쇼핑을 하면서 세상 걱정 없이 함께 어울려 웃고 떠드는 이스라엘 젊은이들이 부러웠습니다. 그들은 정말 행복하고 만족스러워 보였어요. 저는 겨우 25살이었는데 더 이상 열망할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부대 친구들과 함께 외출을 나갔을 때 모든 것이 떠올랐어요. 우리는 술과 음식을 먹기 위해 활기찬 지역 펍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친구들에게 길을 잃고 공허함을 느꼈다고 고백했습니다. 세상에 갇힌 새가 자유를 갈망하는 것처럼요. 서울에 놀러와요. 복무를 마치고 한국으로 이주한 제 친구 탈리아가 제안했습니다. 서울은 정말 놀라워요. 흥분과 문화가 정말 많아요. 멋진 산을 지나는 하이킹 코스, 먹어보지 못한 음식이 있는 길거리 시장, 수백 년 된 궁전 등 정말 마음에 들 거예요. 서울. 제가 가본 그 어느 곳과도 다른 이국적인 느낌이었어요. 해외에서의 새로운 삶과 그녀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깨달음이 저를 덮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에게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완전히 낯선 곳으로의 모험, 새로운 곳에서의 시작이 필요했어요. 몇 잔의 술을 더 마시고 많은 대화를 나눈 후 우리 모두는 시원한 밤 공기를 마시며 걷고 하늘을 보았어요. 저는 몇 년 동안 느끼지 못했던 낙관적인 기분을 느끼며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이거였어요. 이제 날개를 펴고 한국으로 날아갈 시간이었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저는 다가올 여행 외에는 다른 생각은 거의 할 수 없었습니다. 여행 블로그와 관광 사이트를 샅샅이 뒤지며 서울에서 할 일을 조사했습니다. 불고기, 김치찌개, 비빔밥 같은 음식은 정말 맛있어 보였어요. 햇살에 젖은 절과 고요한 자연 경관이 담긴 사진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초현대적인 도심 거리의 번잡함은 모험에 대한 갈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책을 읽고 여행 계획을 세울수록 이번 여행이 제게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을 주는데 꼭 필요한 여행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마침내 예약한 비행기 티켓을 손에 쥐었을 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불과 몇 주 후면 지루하게 느껴지던 군 생활을 뒤로하고 완전히 낯선 나라를 탐험하게 될 테니까요. 저는 한국에서 펼쳐질 가능성에 대한 설렘으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나 자신에 대해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 누구를 만나게 될까요? 이 다채롭고 창의적인 문화는 군대 생활에서 경험하지 못한 방식으로 저에게 어떤 영감을 줄까요? 비행 전날 오후, 저는 해안가에 서서 수평선 너머로 해가 저물어가는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내일이면 저는 이 넓은 바다를 가로질러 먼 땅으로 항해할 것입니다. 물은 약속으로 가득 찬 것처럼 반짝였습니다. 저는 짭짤한 공기를 깊게 들이마시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편안하고 안전하다고 해서 더 이상 익숙한 것에 집착하고 현재 있는 곳에 안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내일은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여는 첫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꽤 모험이 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별일 없이 긴 비행을 마치고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반짝이는 현대식 터미널을 빠져나오는 순간 제가 정말 한국에 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긴장된 흥분의 물결이 저를 휩쓸었습니다. 공항에 반짝이는 바닥부터 이국적인 음식 냄새까지 모든 것이 반짝반짝 새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군대 생활에서 반세기를 벗어나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였죠. 저는 고속열차를 타고 서울 도심으로 향했습니다.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시야에 들어오자 저는 그 거대한 규모에 놀랐습니다. 끝없이 늘어선 아파트 건물과 반짝이는 유리 마철로가 저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서울은 제가 경험해 본 적 없는 분주한 대도시였습니다. 기차역에서 나와서 저는 분주한 도심의 거리를 돌아다니며 행복하게 길을 잃었습니다. 인도에 늘어선 노점상, 세련되고 개성 있는 패션을 입은 현지인, 레스토랑에서 지글지글 끓는 음식 냄새 등 볼거리가 너무 많았어요. 현란한 네온사인과 거대한 비디오 광고판은 밝은 색상과 빠른 한글 문자로 제 눈을 현혹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조금 압도적이었지만 좋은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갈망하던 모험의 순간이었죠. 친구 탈리아의 아파트에 짐을 내려놓자마자 그녀는 곧바로 저를 데리고 북악산에 올라 탁 트인 도시 전망을 감상하는 첫 번째 여행에 나섰습니다. 긴 비행 끝에 다리를 쭉 뻗을 수 있는 기회가 정말 좋았어요. 정상에서 바라본 서울의 전경은 사방으로 펼쳐진 도시의 빌딩들과 아름다운 한강이 어우러져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멋진 풍경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서 그 모든 것을 숨죽이며 바라보았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탈리아는 자신이 살고 있는 도시의 하이라이트라며 동대문으로 향했습니다. 우리는 거대한 동대문 시장을 둘러보았는데 반짝이는 보석부터 한국 전통 의상, 군침 도는 길거리 음식까지 다양한 상품이 판매되고 있어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오후에는 화려하게 칠해진 궁궐과 잘 가꾸어진 정원이 있는 한국의 오랜 역사를 엿볼 수 있는 창덕궁 경내를 거닐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소박한 궁궐이 현대의 도심에 자리 잡고 500년이 넘는 세월을 견뎌왔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탈리아는 또한 젊은 문화와 기발한 패션, 활기찬 밤문화로 가득한 트렌디한 홍대 인근으로 저를 데려다 주었습니다. 우리는 밤늦게까지 K-팝 포스터가 붙어있는 바에서 노래를 부르며 놀고 활기찬 젊음의 거리를 돌아다녔어요. 그렇게 크게 웃고 평온함을 느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매일 새로운 경이로움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 설악산을 등반하기 위해 서울 외곽으로 1시간 넘게 이동했습니다. 안개가 자욱한 이른 아침 공기를 뚫고 긴 오르막길을 오르는 것은 수도에 쉴 새 없는 에너지에 대한 완벽한 해독제였습니다. 그리고 들쭉날쭉한 바위 봉우리들 사이로 펼쳐지는 탁 트인 산 정상 풍경은 힘들게 올라간 보람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이킹과 산책을 마친 후에는 한국 음식을 즐겼습니다. 탈리아는 김치와 불고기 같은 단골 메뉴 외에도 닭강정, 바삭하고 달콤한 튀김옷을 입힌 닭튀김, 채소와 소고기를 버무린 쫄깃한 감자국수인 잡채 등 제가 좋아하는 새로운 요리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이전에 먹어본 것과는 차원이 다른 맛에 저는 감탄할 수밖에 없었고 맛있게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새 서울에서 2주가 훌쩍 지나갔어요. 집에서 수천 마일 떨어진 새로운 문화에 빠져드는 것은 제가 바라던 바로 그 활력을 되찾는 경험이었어요. 하루도 같은 날이 없었고 매일 새로운 발견을 할 수 있는 이곳의 생활 속도는 저에게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이곳에서의 마지막 밤이 다가오자 탈리아는 제가 떠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원한다면 더 머물러요. 그녀가 재촉했습니다. 저를 믿으세요. 아직 볼거리와 할 일이 훨씬 더 많아요. 우리는 이제 겨우 겉핥기로 경험했을 뿐이에요.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아직 포기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귀국 일정을 2주 더 연장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 풍부한 문화적 전통, 대도시의 활기, 놀라운 음식 등 한국의 매력에 완전히 빠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차게 느껴졌어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순간을 만끽하고 싶었습니다. 서울에 남은 기간 동안 새로운 동네와 명소를 찾아다녔습니다. 특히 수많은 분쟁에 참전한 참전용사들을 기리고 비무장지대 근처에 있는 대한민국 전쟁기념관에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군인 출신인 저는 이 번화한 나라가 어떻게 수세기에 걸쳐 그토록 많은 전시 손실을 견뎌낼 수 있었는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국인의 회복 탄력성과 정신력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밤, 탈리아와 저는 다시 홍대에서 즐거운 밤을 보내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날 저녁이 얼마나 기억에 남을지 미처 몰랐네요.
탈리아와 저는 10, 서울에서의 마지막 9, 금요일 밤을 8, 다시 go 홍대를 from A to 탐험하며 the start. 보냈습니다. 6, 첫 주에 이곳에서 노래방에 가서 노래도 부르고 봐도 돌아다니며 정말 멋진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마지막 밤에 그 마법을 재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북적이는 펍에서 시원한 한국 맥주와 안주를 나눠 먹으며 시작했어요. 대학생과 젊은 현지인들이 공간을 가득 채우는 모습을 보며 활기찬 분위기에 흠뻑 빠져들었습니다. 모두들 패셔너블하고 에너지가 넘쳐 보였어요. 밤을 시작하기에 완벽한 분위기였어요.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탈리아는 제가 이번이 서울에서의 마지막 주말이라는 사실에 약간 아쉬워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녀는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우리가 멋지게 배웅해 줄게요. 그녀는 잔을 들었고 저는 이 놀라운 나라의 많은 것을 보여준 친구에게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맥주를 마시며 흥을 돋운 후 우리는 동네를 돌아다니며 케이팝 노래가 들리고 제가 꼭 먹어봐야 한다고 주장한 독특한 칵테일이 있는 댄스 플로어가 있는 여러 곳을 들렀습니다. 탈리아는 수박 소주나 한국 전통주인 막걸리 같은 조합으로 가득 찬 잔을 부딪히며 저의 모험적인 술 취향을 비웃었습니다. 취향이 독특하다고요? 한 번은 활기찬 클럽에서 탈리아의 현지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저는 그들이 얼마나 빨리 저를 환영해 주었는지 놀랐고 저의 한국 방문을 축배를 들며 수줍고 어색했던 공기들을 그들의 활기찬 즐거움으로 날려버렸습니다. 곧 우리 모두는 댄스 플로어에서 신나게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칵테일을 너무 많이 마셔 취기가 가라앉자 탈리아의 친구들이 근처 포장마차에서 야식을 먹자고 권유했습니다. 호떡을 먹어보지 않고는 한국을 떠날 수 없어요. 한 소녀가 열광했습니다. 저는 호떡이 뭔지는 몰랐지만 한국적인 경험을 놓치고 싶지 않아 따라갔습니다. 밤 공기 위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대학본관 근처의 작은 포장마차에 도착했습니다. 친절한 아줌마가 우리를 열렬히 맞이해 주었습니다. 탈리아는 이곳이 한국의 인기 길거리 음식인 호떡으로 유명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곧 따끈따끈한 호떡을 나눠주는데 평범한 호떡이 아니었습니다. 흑설탕, 견과류, 꿀로 속을 채운 달콤한 호떡은 그야말로 천국이었습니다. 따뜻하고 쫄깃한 반죽과 녹아내린 쏙을 먹다 보니 행복해져서 친구들과 웃었습니다. 배가 부른 저희는 간식을 다 먹은 후 시내를 산책하기로 했습니다. 선선한 밤바람은 땀을 뻘뻘 흘리며 붐비던 클럽의 퀴퀴한 냄새를 없애고 상쾌한 기분이 들도록 해주었습니다. 서울은 정말 잠들지 않는 도시였습니다. 시간이 늦었음에도 여전히 사람들은 발을 드나들고 네온사인이 거리를 비췄습니다. 결국 저희는 늦은 시간에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건을 팔고 있는 노점상이 많은 작은 광장으로 들어갔습니다. 특히 장난감 소총이 줄지어 있고 그 뒤에 표적 벽이 있는 슈팅 게임 카트가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누군가 관역 중 하나를 명중시키는 큰 소리와 함께 펑하는 소리가 들리자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제대 후 총을 쏴본 적이 없었지만 익숙한 소리에 향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깨닫기도 전에 저는 부스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탈리아에게 살짝의 취기와 제 컨디션을 되찾았다는 사실에 지나치게 자신감이 넘쳐서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탈리아와 친구들은 킥킥 웃으며 할 수 있다고 응원해줬습니다. 부스를 운영하는 나이 지긋한 한국 남자는 젊은 외국 여자에게 큰 기대를 하지 않는 듯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껄껄 웃었습니다. 저는 도전적으로 카운터에 몇 원을 내려놓았습니다. 나는 소총을 손에 들고 넓은 자세를 취하고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팔을 구부린 올바른 사격 자세를 취했습니다. 친구들은 제가 조준경을 집중적으로 내려다보는 동안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잘할 수 있다. 내 실력 좀 보여줘. 숨을 들이마시고 조준하고 총을 발사했습니다. 저는 방아쇠를 3번 빠르게 연달아 눌렀습니다. 하지만 목표물을 명중시키는 만족스러운 소리 대신 바람 빠지는 소리와 함께 공허한 침묵만 가득했습니다. 제가 놓친 건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저는 총열을 내려다보며 다시 조심스럽게 조준점을 맞췄습니다. 숨을 내쉬고 발사. 이럴 수가 또 빗나가 버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몇 발을 더 쐈지만 모두 목표물을 빗나갔습니다. 아저씨 상인이 큰 소리로 웃자 친구들의 술 취한 격려가 장난기 어린 비웃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생각보다 술을 많이 마셨나 봐요. 저는 탈리아에게 소총을 넘겨주기 전에 수줍은 듯 말했다. 저는 제 실력이 부끄러워 그룹 뒤편으로 슬그머니 물러났습니다. 훈련된 저격수라면 쉽게 목표물을 명중시킬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하지만 탈리아에게 조롱을 당하는 대신 저는 그녀의 총알이 목표물의 가장자리를 간신히 비껴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총을 다른 친구 예준에게 넘겼습니다. 나는 예준이 연이어 총알을 완전히 빗나가는 모습을 보며 웃었습니다. 그들의 실력은 나만큼이나 형편없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누구도 관역을 하나도 맞출 수 없었습니다. 실패에 대한 기분이 조금 나아지기 시작할 무렵 참전용사 모자를 쓴 한 노인이 주름진 얼굴에 즐거운 미소를 지으며 우리를 보러 다가왔습니다.
그는 제가 대충 통역한 한국어로 상인에게 이 젊은이들에게 진짜가 뭔지 보여줄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카운터로 가더니 장난감 소총을 열심히 집어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플라스틱 총을 안정적으로 잡을 수 없을 정도로 우리보다 더 서툴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그는 넓은 자세를 취하고 두 팔을 완벽하게 펴고 눈을 레이저로 집중했습니다. 그는 눈 깜짝할 사이에 6발을 연달아 빠르게 발사했고 각 총알은 만족스러운 탄성과 함께 목표물을 명중시켰습니다. 모두 관역의 중앙에 정확히 맞았습니다. 저는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나이가 들어 손까지 떠는 할아버지가 어떻게 저렇게 놀라운 조준력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 남자는 제 놀란 표정을 보고는 자신의 실력에 비해 우리의 무능함이 재미있다는 듯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바로 그때 다른 노신사가 다가와서 상인에게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첫 번째 남자의 믿을 수 없는 사격 실력을 본 새로운 남자는 비웃으며 진짜 사격이 뭔지 보여주겠다 는 뜻으로 이해되는 말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 있게 소총을 들고 완벽한 사격으로 첫 번째 남자의 흔적을 지워버렸습니다. 첫 번째 아저씨도 이에 굴하지 않고 다시 총을 들고 연속으로 관역을 명중시켰습니다. 곧이어 나이 지긋한 한국 남성들이 점점 모여들어 이 사격 대결에 동참했고 각자 평생 해온 것처럼 손쉽게 관역을 명중시켰습니다. 탈리아는 실제로 모든 신체 건강한 한국 남성은 군대에 가 사격 훈련을 받기 때문에 사격에 능숙하다고 말해주었습니다. 대부분의 한국 남성은 군사 훈련을 받은 덕분에 사격 실력이 뛰어납니다. 라고 그녀는 설명했습니다. 그 기술은 평생을 써먹을 수 있지요. 소총을 주고받으며 목표물을 연달아 파괴하는 할아버지와 아저씨들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저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결코 자신의 기술을 자랑하지 않았지만 대한민국의 군사력과 준비태세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한국 군대는 세계에서 가장 잘 훈련되고 가장 강력한 군대 중 하나로 자주 선전되는 군대의 심장부였습니다. 이곳에서 수세대에 걸쳐 훈련된 한국 군인들이 믿을 수 없는 정밀함을 자연스럽게 느끼며 깊은 존경심이 느껴졌습니다. 관광객으로서 한국의 국방을 그토록 중요하게 만든 복잡한 역사와 끊임없이 다가오는 위협을 잊고 있었는데 이 남자들로 인하여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친근한 할아버지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계속 길을 가면서 저는 서울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 도시는 화려했고 반짝였고 아무런 걱정 없이 처음부터 번성한 도시처럼 보였지만 그것들의 역사에는 그분들과 같은 선대의 사람들의 노력과 군사로서의 준비태세가 잘 갖춰져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음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들과 같은 어르신들 덕분에 서울이 살아남을 수 있었으며 더욱 성장하여 지금 같은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는 제가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지만 더욱 강해졌습니다. 제가 직접 목격한 한국 친구들은 철저한 보호 덕분에 자유롭게 살았습니다. 깊은 밤에도 신나게 놀 수 있을 정도로 치안이 좋았고 이 활기찬 문화가 번영할 수 있었던 봉사와 희생에는 할아버지들의 선대 군인들의 노고가 뒷받침되어 가능했음을 느끼고 그것에 대해 더 큰 감사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음식, 등산로, K-팝보다도 민간인임에도 전쟁이라는 아픈 역사를 극복하기 위해 완벽한 전투태세를 갖췄던 할아버지 군인들의 모습을 보며 이스라엘에 돌아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2주 동안 저는 고난을 극복하는 데서 오는 아름다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아직 배워야 할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홍대에서의 다사다난한 밤을 보낸 다음날 아침, 저는 막걸리를 너무 많이 마셔서 머리가 약간 아팠습니다. 하지만 한국 참전 용사들이 보여준 놀라운 사격 실력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들의 실력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오전에 느긋하게 휴식을 취한 탈리아와 저는 오후에 북촌 한옥마을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수백 채의 전통 한옥이 늘어선 유서 깊은 좁은 거리를 천천히 걸으며 화려한 건축물에 감탄했습니다. 모퉁이를 돌자 집 밖에 짧은 나무 의자에 앉아 나무 블록의 복잡한 문양을 열심히 조각하고 있는 한 노신사를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잠시 멈춰서서 주름진 손이 안정적이고 정교하게 움직이며 아름다운 문양을 만들어내는 그의 작업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우리를 올려다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가 다시 작업실로 돌아갔습니다. 한국의 옛 풍습과 재능을 지켜온 이곳의 어르신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산책을 계속하면서 탈리아와 저는 우리의 거친 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 할아버지들이 활쏘기 게임에서 얼마나 대단했는지 몰라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분들에게 사격은 제2의 본능이었어요. 탈리아는 알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부분의 한국 남성들은 의무 군복무 덕분에 사격 실력이 뛰어납니다. 그런 기술이 몸에 배어있죠. 저는 관역을 간신히 스쳐 지나갔던 기록을 보며 이 정도면 잘하는 거라고 그냥 넘겼던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나도 훈련받을 때 그런 기술을 익혔더라면 좋았을 텐데. 저는 인정했습니다. 그 아저씨들이 제게 큰 도움을 줬어요. 우리는 제가 얼마나 터무니없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을 통해 저는 모든 한국 남성이 군대에서 얻은 사격 전문성에 대해 진심으로 경외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임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복무가 끝난 후에도 그 역량을 오랫동안 유지한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곳에 입대해야 한다면 어떨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저는 탈리아에게 호기심에 물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솔직히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이곳의 기본 훈련은 인간의 한계까지 경험하도록 하는 높은 수준이에요. 힘든 훈련들이 계속 있음에도 혼자만의 시간조차도 가질 수 없죠. 외부와 완벽히 단절된 공간에서 각 개인의 시간을 포기하고 오로지 국가를 위해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녀가 한국 군사들의 혹독한 경험을 설명하는 동안 저는 국가를 위해 기꺼이 그토록 힘든 도가니를 통과하는 한국 남성들에게 새로운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산책을 마치고 아늑한 한옥 카페에 들러 전통 차를 마셨습니다. 따뜻한 옥수수를 마시며 참전용사 어르신들의 예리한 사격 실력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제 귀국 비행기를 타려면 2주 정도 남았습니다. 미친 아이디어가 구체화되기 시작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의 군사 역사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전쟁 기념관으로 향했습니다. 수세기 동안 사용된 탱크, 비행기, 총기 등의 전시물은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하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의 일반 보병들을 기리는 섹션이었습니다. 훈련이나 전투 자세를 취하고 있는 신병들의 사진 앞에서 오래도록 머물렀습니다. 그들의 젊은 얼굴에서 제가 처음 입대했을 때 느꼈던 떨림과 용기를 똑같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수십 년 대륙은 떨어져 있지만 우리는 같은 것들을 느끼고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아래층에는 남과 북을 가르는 비무장지대에 대한 전시관이 있었습니다. 철통같이 요새화된 국경과 유물들이 자세히 그려진 지도는 한국의 끊임없는 분쟁 대비 태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곳에 서서 저는 서울에 번성하는 에너지와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계속 다가오는 위협이 병치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위협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고 나니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박물관을 나와 밖에서 철야, 농성을 벌이고 있는 거대한 군인 동상 옆을 지나갔습니다. 비록 청동으로 만든 동상에 불과했지만 이전 세대가 그랬던 것처럼 명령만 내리면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된 젊은이들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사진을 찍어 탈리아에게 보내면서 그녀와 함께 실행하고 싶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동네 포차에서 만나 파티오에서 술을 마셨어요. 근처 테이블에는 우리 또래의 남성들이 소주잔과 안주 접시를 앞에 펼쳐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동지애를 나누며 함께 웃으며 평온해 보였습니다. 저와 실행하고 싶은 아이디어가 뭐예요? 탈리아가 제 집중을 깨며 물었습니다. 저는 갑자기 제가 세운 계획에 대해 약간의 자괴감을 느끼며 그녀에게 돌아섰습니다. 저번 밤에 베테랑 저격수들을 보고 나서 이곳의 군사훈련이 어떤지 살짝 맛보려고 생각 중이었어요. 제가 망설이면서 설명했습니다. 신병 훈련 같은 걸 따라가게 해달라고 부탁해도 될까요? 탈리아는 깜짝 놀라 눈썹이 치켜 올라갔지만 제가 진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생각한 후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보통 신병 훈련소에는 보안상의 이유로 외부인을 들여보내지 않아요. 하지만 그녀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버지가 도시 외곽 부대의 사령관인 대학 동기를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볼게요. 저는 그녀가 기꺼이 이 일을 도와준다는 사실에 흥분하며 웃었습니다. 우리는 맥주잔을 부딪히며 저희 충동적인 새 목표를 응원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우리는 기차를 타고 서울 외곽 30km 떨어진 미군 기지로 이동해 한국 사단과 시설을 공유하는 캠프로 향했습니다. 탈리아의 대학 친구가 아버지의 군인 인맥을 이용해 기지에 들어갈 수 있게 해줬습니다. 방문자 센터에서 기다리는 동안 저는 거의 초조한 긴장감에 떨고 있었습니다. 피곤한 표정에 젊은 한국 중위 한 명이 다가와 자신을 김준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인사를 주고받은 후 그는 저희를 따라 나가자고 손짓했습니다. 우리 훈련이 어떤지 보고 싶으시죠? 김중희가 우리를 이끌고 기지를 가로질러 나가면서 물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빠른 걸음에 맞춰 조깅을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는 우리를 탁 트인 흙 훈련장으로 안내했습니다. 지금 신병들이 무기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앞에 모인 병사들을 향해 손짓하며 설명했다. 신병들이 일제히 소총을 분해하고 재장전하는 연습을 하는 동안 군인의 구령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옆으로 물러나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30정의 총이 동시에 탄창을 장전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허공을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마치 군인들이 기름칠이 잘 된 하나의 기계처럼 각 동작이 일정했으며 깔끔했습니다. 몇 번의 완벽한 동기화 훈련이 끝나자 군인은 병사들을 불러 세웠습니다. 병사들은 곧바로 정면을 응시하며 턱을 들고 일직선으로 정렬했습니다. 그들의 충성으로 공기는 사기로 가득 찼습니다. 군인이 마침내 그들을 풀어주자 신병들은 저녁 식사를 위해 들판을 가로질러 취사장을 향해 2배로 뛰었습니다.
우리 옆으로 힘차게 조깅하는 신병들의 모습을 보니 제 또래의 신병들이 지쳐 보였지만 의연했습니다. 그 다음 1시간 동안 김중희는 기지의 실내 사격장, 전투 시뮬레이션실, 무술도장, 체육시설 등을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공간은 일반 시민을 정신적, 육체적으로 최고의 능력을 갖춘 군인으로 만들기 위해 세심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신병들이 엄격한 전투 민첩성 테스트를 거치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 남자들이 노련한 전사가 되기 위해 얼마나 혹독한 훈련을 견뎌냈는지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들이 보여준 오랜 세월의 전문성은 운이나 타고난 실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땀과 눈물을 견뎌내며 해낸 끈질기고 훈련된 훈련을 통해 얻은 것이었습니다. 해질 무렵 기지를 빠져나오면서 저는 여러 가지 감정이 뒤섞여 소용돌이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훈련 중인 장병들의 흔들림 없는 충성을 목격하면서 저는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렇게 충성스러운 수호자들이 지키고 있으니 서울은 안전하다고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걱정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젊은이들의 희생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 피부에 와닿았기 때문입니다. 기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탈리아와 저는 조용히 앉아 그 경험을 만끽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관광객들이 흔히 볼 수 있는 볼거리 외에 이곳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어 기쁘네요. 저는 집에 돌아간 후에도 이 모든 것을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한국군의 불굴의 희생 정신을 목격하면서 제 자신의 목표의식에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었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나라의 평화를 위한 그들의 이타적인 모습은 역경에 맞설 용기와 헌신을 불러일으키는 영감으로 제게 남을 것입니다. 서울에서의 남은 날들이 너무 빨리 지나갔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아침, 저는 육교 위에 홀로 서서 유리로 된 고층 빌딩과 바쁘게 지나가는 차들이 가득한 고속도로 위로 떠오르는 일출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도시는 매일 세련된 우아함, 자유로움이 이어졌지만 그 자유를 유지하기 위한 희생정신이 항상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큰 짐들을 지고 비행기에 탄 채로 점점 멀어지는 한국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저에게 큰 의미가 되어준 이곳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언젠가 다시 이곳에 돌아올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여행은 끝났지만 한국에서의 강력한 교훈은 저에게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상단에 다른 사연들도 있으니 꼭 봐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꼭 해주시고요. 그럼 내일 봐요.